그런 단편들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내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많이 시달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내 미래가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은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막하고 내가 이거 먹고나 살 수 있나, 나의 처와 나의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나, 이런 고민도 되고 앞을 봐도 막막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프랑스 지도 교수님한테 보냈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그럴 때 책을 읽어라.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던 공부 계속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주고받고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교수님. 두 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유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있는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문으로 된 동양 고전을 연구하고 있는 동양 고전학자 김어래입니다. 둘 다 인문화연구원 소속이고요. 우리 김어래 선생님은 인문화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시고 저는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서. 그렇다고 뭐 상하관계, 종족관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두 분은 각각 서양 고전과 동양 고전의 대표 안내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분이 함께 한 권의 책에서 만나 삶이 주는 질문을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시청자에게 고전이 왜 오래된 현재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전에는 이제 보편적 원리가 담겨 있다. 삶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 원리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현재이자 현재 대신에 미래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보편적 원리라는 게 뭐냐 궁금함이 유발될 수도 있을 터인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저 옛날이나 뭐 가까운 뭐 과거나 지금이나 아마 미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결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을 떠나서 살지 못하는 거고, 개인 차원의 삶이 있고 집체 차원의 삶이라는 게 있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게 저 옛날이나 가까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터이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회의 관계, 사람과 삶의 관계, 사람과 역사, 사람과 자연, 이런 식의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결산을 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추출해낸 것들이라면 그건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유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는 텍스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현재 혹은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왜 오래된 현재냐, 옛날에 쓰여졌는데도 지금 읽어도 새롭다, 또는 지금 읽어도 나의 문제에 의미가 있다라고 지침이나 질문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책 삶이 묻고 고전이 답했다를 통해서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수록 고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고전이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삶이 묻고 고전이 답했다. 그래서 현재 문제에 대해서 고전이 답을 준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쓰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답을 주기보다는 계속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이 답했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고전은 계속 묻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데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답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묻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AI 시대 같은 데서 필요한 건 묻는 능력이라고 다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고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묻게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지금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첨언을 한다라면 고전에서 어떤 힘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전이라는 게 물론 이제 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떠한 그러한 불안을 이겨내는 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세에 막 휘둘리지 않는 힘, 그러니까 이 팔랑거리는 귀를 잘 진정시키는 힘, 그러한 힘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선함이라는 게 결국은 승리한다. 진리라는 게 결국은 승리를 하고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힘, 그러한 것들을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고전을 통해서도 참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고전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책은 자존, 성장, 처세 같은 34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68가지 문답을 동서양 고전으로 교차해서 풀어내셨습니다. 마치 두 분이 대화하는 느낌도 받았는데요. 독자분들이 무엇을 염두하고 읽으면 좋을지, 두 분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와닿는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거를 꼽으실지 궁금합니다. 이 책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라는 그 확신 같은 거는 갖고 있습니다. 분야만 다르지 고전학자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대화였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과 서양 고전의 같고 다름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읽으신다라면 흥미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파헤쳐보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전의 힘, 고전이 왜 오래된 현재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할 때 질문하는 힘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경험이 되냐면 뭔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고전을 읽다 보면은 이런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그걸 찾아냈던 것 같아요. 답을 찾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불안과 염려의 정체가 뭔지를 정형화시킬 수 있을까, 형식화시킬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고전이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초점을 둬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게 문제 설정을 동서 고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제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전은 문제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심층적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무슨 문제를 겪고 있지 하는 데에서 문제 설정을 할 수 있는 힘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되지 하는 그런 방법을 탐구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서 고전이 힘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실 때 동서의 오래된 현재로서의 고전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설정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러니까 질문의 형식과 탐구의 방식을 좀 유념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짧은 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찾는다면 그냥 전 질문. 물론 이 책에서는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쓰진 않았지만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34개의 키워드들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삶에 의미가 있는지 하는 자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키워드를 하나 꼽는다라면 자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닫힌 자존감이 있고 열린 자존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열린 자존감은 좀 부족하지 않나. 닫힌 자존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 세계가 확고히 있다라는 거는 뭐 공통적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개방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세계관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죠. 그러한 것이 소통이나 배려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가 좀 더 공공선을 확충해 나가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에 있는 이제 열린 자존감 같은 경우는 열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강해야지 자기 자신을 열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존감은 타인하고의 소통을 막는 자존감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하겠다라는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더불어 뭔가를 해갈 수 있는,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열린 자존감,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존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월애 교수님께서는 서문에서 그 고전이 하는 말을 오늘날 나의 현실로 바꾸어 읽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친숙하게 고전을 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한자 혹은 한문이라는 벽은 무시를 하셔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한 30년 가까이 이래저래 많은 그 계기들이 있어서 번역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전인 논어나 노자 같은 그런 경우나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쓴 불세출의 역사서인 사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요 시중에 뭐 십수종씩의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자나 한문을 알아야만 한문 고전을 접할 수 있다, 그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혹시 번역문만 보시고 성에 차지 않으시면 한 두세 종 정도, 뭐 논어다 그러면 논어 번역본 두세 종을 같이 보시면요, 그러면 원문을 어느 정도 본 효과를 충분히 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문이라는 벽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문 고전 번역본을 보면 한문 원문이 이렇게 잔뜩 나와 있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번역 문장을 쭉 읽어가셔도 뭐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번역들이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벽이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역시 평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전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지 접할 수 있는가. 결국은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고전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어려운 만큼 실생활에서 별 도움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고전은 고전인데 지금 우리 삶하고 뭐 이게 뭔 연관이 있겠어? 한 걸음 두 걸음 이상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을 스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전은 유용한 도구다.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해 먹을 수 있는 도구다. 마음가짐을 바꿔 가지는 것,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 교수님께서는 성장 키워드를 다룬 파트에서 그리스 신화에 그려진 신들의 역사를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갈등과 싸움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청춘에게 그리스 신화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권력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만들고 질서를 잡아놓으면 그 자식들 중에 왜 이 질서에 순응해야 되지?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충돌을 하고, 그 속에서 도전하는 자식이 승리를 거두고, 그럼 그 또 승리를 거둔 자식은 새로운 그 질서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 새로운 세대들이 내가 왜 이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덤벼드는 친구가 꼭 있어요. 그 친구가 승리를 거두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끊임없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저는 처음 이걸 접했을 때 너무 놀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성공해. 이런 거였거든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주어진 질서 속에서 잘 맞춰 사는 것이 우등생, 모범생 이런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것을 이탈해 나가는 아이들을 문제화 취급을 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관행이었는데, 교육의 어떤 풍토였고, 근데 이걸 딱 접하는 순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애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상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 교육의 장점도 있지만 물론
선대 잘 쌓아놓은 전통을,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 이어서 발전시키는 이런 세대와 세대 사이의 평화로운 어떤 계승과 전승의 역사, 그리고 그런 교육, 이것도 분명히 장점은 있을 텐데, 서양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인들의 신화 속에 담겨 있는 이념, 교육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에게 이게 부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장점은 살려가되 서양대로의 힘을 발휘하면서 지금 세상에 많은, 지구상의 많은 것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힘을 만약 거기에서 찾는다면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고 투쟁하고, 이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 청소년들이 갖는다면 우리의 전통과 서양의 장점을 가져서 이 세계화 시대에 아주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우리 김어래 선생님 같이 동양고전의 장점도 많이 우리가 익혀야 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표로 하는 서양 문명의 그런 어떤 도전 정신, 비판 정신, 그리고 진취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점에서 좀 강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오비디우스에게서는 변화의 타이밍을 읽을 수 있고, 사마천에게서는 남의 기준에 갇히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점에서 동서양 고전 사유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물을 동서양 각각 한 명씩 추천해 주신다면 누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의 인물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신이라고, 한자어 도금으로는 노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대 중국을 뭐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규정전이니 광인일기니 이런 소설을 비롯해서 스스로 잡문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섭길잡자를 써서 잡하다, 잡스럽다 할 때 잡자인데, 자기가 쓰는 수필을 잡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대 고전이기도 하고, 통틀어서도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가 중국 근대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순간이 한 1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이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회의하는 거를 놓치지 않았던, 회의하는 삶의 태도라는 그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루신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 제 얘기에 거의 동의를 하실 텐데요. 끊임없이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어떤 새로운 문물이나 사조가 들어왔을 때 덥석 그거를 내가 딱 받아들여가지고, 야, 이런 거 쓰니까 좋더라, 이런 사고가 있어, 이런 사유가 있어, 야,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이게 왜 좋은 거지? 그럼 지금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단점끼리 비교해보고, 그런 어떠한 과정을 더디지만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밟으면서 고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보다는 새로운 좋음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좋음을 다 버리는 건 아니고, 그 좋음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고, 아까 김원 선생님께서 물음을 던지는 힘이,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양반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를 놓지를 않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진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삶의 방식을 보여줬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루신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한 분이라고 했는데 근데 말고 저 옛날에는 이런 식의 삶을 산 사람이 없나, 너무 고리타분하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 공자도 거의 비슷하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 오래된 현재로서의 고전에서, 특히 서양 고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저는 제우스로 보거든요.
제우스 하면 우리에게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바람둥이, 변덕스럽고 지멋대로 하고. 근데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그냥 욕망과 인간의 모습,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왜 그들이 그런 엉뚱하고 막 제 멋대로인 것 같고 자기 욕망에 충실한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그리스 로마인들이 섬겼고 그 전통을 계속 가지고 왔을까? 이게 제가 던졌던 질문인데요. 그 제우스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폭력을 피해서 이렇게 숨겨져 자라거든요. 어느 순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너다. 그랬을 때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제들을 다 잡아먹고 이 세상을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네가 일어서서 이 세상을 바꿔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올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 시점을 만약 제우스가 놓쳤다면 폭력적인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완전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자체로도 그렇고. 그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자라와서 청년이 되는 그 시점인데 갑자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도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도전해라. 그럴 때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굳이 도전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았을 테고, 그 시대의 요청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실패의 공포도 이겨내고 도전했던 그 모습에서 용기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변화의 타이밍에 맞추는 용기가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결심을 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걸 아주 전략적으로 잘 짜거든요. 용기만 내서는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용기를 내서 결단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제우스가 보여줬던 거는 지혜롭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그 용기 있는 도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책을 만든 다음에 결국 그 용기와 지혜의 덕분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죠.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아버지의 잘못된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차지하고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나를 도와줬던 사람과 이 성공의 성취를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 갖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게 독점하고 싶은 욕망에 대한 절제와 각각의 사람들에게 제 몫을 나눠준다는 정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제우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 속에서 잘 보여줬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리스 로마인들이 수천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기억에서 기억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성공의 비결, 또 삶의 지혜를 이렇게 전해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제우스라는 한 신의 모습 속에 그리스 로마인들의 수천 년의 지혜가 응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우스를 잘 들여다보면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삶의 원칙과 지혜와 미덕은 무엇일지, 역량은 무엇일지, 이런 것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제우스라는 인물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전은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읽힌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막막할 때 고전에서 얻을 수 있는 답도 그만큼 다양할 것 같아요. 그것이 세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읽히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의 생애에서도 매번 그의 경험치만큼 다르게 읽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들께서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고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고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10살 때 읽었을 때, 초등학교 때 만화로 보고 그림책으로 보던 거,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국어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단편을 본 거, 대학에 와서 통째로 보고 10대 때 본 거랑 30대 때 본 게 다르고 30대 때 본 거랑 40대 때 본 게 다르고, 그런 점에서 한 고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고전이 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고전이지 않은가. 나이가 먹어가도 시대가 변해도 계속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근데 단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호메로스 작품 중에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을 꼽고 싶어요. 오디세우스라는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이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10년 동안 이리저리 헤매는 이야기거든요. 다양한 폭력의 동료들을 잃기도 하고 자신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그 괴물들도 만나고 아름다운 요정들과 여신들의 유혹도 당하고 그런 점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자체가 재밌었어요. 와 신난다.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대학 들어와서는 통째로 한번 읽어보면서 좀 더 다른 의미로 읽혔죠. 그것 때문에 어쩌면은 제가 고전학자가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다시 보고 다시 볼 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디세이아라는 그 작품 속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그냥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하게 재미있게 읽었을 때와 그 모험의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여신과 요정의 유혹, 또 어떨 때는 폭력에 맞서서 싸워야 될 때가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이쪽으로 피해도 희생이 되고 저쪽으로 피해도 희생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해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때 또 선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제 나이대의 욕망과 제 나이대의 겪게 되는 일에 따라서 보이는 게 좀 달라졌던 것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고 고전에 관해서 가치를 얘기할 때 인용하는 구절인데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 인생을 자기 독서의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풍요롭게 산 사람이다. 10살 때 읽었던 책 오디세이아는 이랬어. 20살 때 읽었던 이게 보였어. 30살 때 보였던 이렇게 이었어. 제가 말을 쭉 한다면 제 삶을 오디세이아라는 독서의 역사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려웠을 때 읽었던 어린 왕자를 얘기하면서 제 삶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고전이 갖는 힘을 새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전이 아니어도 어떤 책의 독서의 역사로 자신을 계속 비추어 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받아 적어야 되는 그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시고요. 그 점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을 꼽는다라는 게 참 힘들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 명 꼽아 그러면은 그건 오히려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가장 많이 제가 아마 활용을 했던 동양 고전은 논어일 겁니다. 루신에 대한 거를 한두 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또 꼽고 싶은 건 루신의 잡문,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수필집 같은 것들. 제가 꼽는 이유는 고전을 읽게 되는 혹은 읽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할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리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정리로는 이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보다 심층적인 통찰이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답답해서 계속 껄쩍지근하게 뭔가가 앙금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고전들을 접했을 때 정리가 되는 통찰 같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러한 고전이 지금에도 또 앞으로도 여전히 유용하지 않을까. 삶의 통찰을 여전히 준다라는 차원에서 논어 혹은 루신의 잡문 같은 경우를 이렇게 꼽고자 합니다. 책의 목적 키워드에서 시시포스 신화와 연암 박지원 문장을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서로 다른 고전인데 결국 메시지가 인식의 전환으로 읽히더라고요. 두 분께서 보시는 동서양 고전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면서 서양 고전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도발성이거든요.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것에 일단은 순응을 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왜? 막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도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자꾸 버성김, 갈등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나 키워드로 이렇게 승화되는 경우도 있고 서양 고전의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예요. 동양구전도 물론 그런데 제 김어래 선생님 옆에 이렇게 붙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저도 읽고 질문하고 느낀 게 동양구전은 도발성보다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렇게 흡수되려고 하고 조화를 이루고 동화되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의 그 건방진 태도라 이렇게 비교해서는 상당히 점잖고 품을 넓게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서양 고전의 그런 도발적인 비판적인 정신과 동양 고전은 자꾸 이해하고 품고 젖어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반발이 있습니다. 서양 고전에도 충분히 그런 게 있어. 동양 고전적인 게 있어. 저도 오케이. 그리고 뭐 동양 고전도 만만치 않아. 굉장히 날카로워.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인데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통점은 그냥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이 도발적인 질문이나 비판도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열정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동양구전 더 그런 점에서 더 사랑이란 느낌이 있죠. 이 세상을 좀 품고 내가 좀 참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조화를 이루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보면 두 고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는 나와 내 이웃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어떤 양태로 나타나느냐가 여러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수 선생님께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를 관심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삶에 대한 관심, 자연에 대한 관심. 그게 이제 뭐 우주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겠고요. 태어나서 죽는 딱 그 행시적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말로 대변되는 저 옛날서부터 쭉 흘러오고 또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 미래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통시적인 그러한 삶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도 표출되고 그럴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관심들,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이제 어떠한 각도에서 포착을 하고 그러한 관심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확실하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삶이라고 할 때 사람이 왜 사는가, 뭐를 위해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던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서양에서는 예컨대 답으로 나오는 게 좋은 삶이다. 한자권 동양을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에서는 좋은 삶이라는 화두보다는 선한 삶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느냐. 좋은 삶도 도덕적인 삶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도덕적으로 선한 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삶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것과 선한 삶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관심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지점들은 다르고 포착하는 방식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서양 같은 경우는 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순응해야 되는데 왜라든지 무엇이라는, 그러니까 좋은 삶 하면 그런 화두가 던져지면 좋은 삶이 뭔데 그거를 풀어갔다라고 한다라면 이쪽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안 던져진 건 아닌데요. 예컨대 선한 삶이다 그러면 그게 뭔데? 라는 질문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쪽으로 이제 질문이 많이 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기존 질서에 계속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자신의 세계를, 질서를 열어가고 빚어가는 이런 것들을 부친 사례 전통이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서양 문화 역사 속에서는 쓰는데, 한자권의 이 동양에서는 그런 전통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효가 너무너무나도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말씀 잘 들어야 돼. 전면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부친 사례 전통이라는 말로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이 동네는 분명히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변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역사 전개에서 변혁이 없으면은 어떻게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변혁은 일어났는데 서구에서 붙인 사례 전통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차이점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전을 읽다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생각이 요구되는데요. 다양한 어원의 뿌리의 출발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이 곧 본질 끝판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각 상황에 이거 한번 고전을 하나씩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 읽었으면 하는 고전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불안하면요, 책이 안 읽힙니다. 그래서 문책 읽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책 읽지 말고 음악을 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네가 믿는 신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경전을 읽어라. 예컨대 기독교인이라면은 뭐 잠언을 읽는다든지 뭐 시편을 읽는다든지 힐링이 될 수도 있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좀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불경에도 코란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구체적인 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불안하면 책이라는 게 잘 안 읽히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아포리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고전이라면 어떨까? 한자권에서는 논어라든지 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그런 단편들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내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많이 시달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내 미래가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은 모든 게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막하고 내가 이거 먹고나 살 수 있나, 나의 처와 나의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나, 이런 고민도 되고 앞을 봐도 막막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프랑스 지도 교수님한테 보냈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그럴 때 책을 읽어라.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던 공부 계속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주고받고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걸 이해하려고 막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불안해야 하는지 불안을 잊게 되더라고요. 불안에 대한 해결을 얻는 게 아니라 해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 맥락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이게 정확한 뜻이 뭘까? 고민하다 보면 한 2-3시간 동안 불안을 잊는 거예요. 다시 책을 딱 덮는 순간 그 불안이 다시 쳐들어오죠. 그런 점에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하나 또 들었고, 불안해서 책을 읽으면 책을 집중해서 읽고 노력하는 한에서 불안한 내 문제를 잊는 게 하나 있고, 어느 순간 내 불안의 문제와 딱 맞는 구절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운명처럼 우연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이것은 사실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라든가, 이런 불안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하는 운 좋게 답을 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읽는 게 좋냐 그러면, 서양 책에서 아까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서양 고전에서 이제 성경을 하나 추천해 주고 싶어요. 펼쳐서 읽으면 그냥 졸려요. 그래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위안이 되는 구절들을, 이제 신앙이 있든 없든 저는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불경이든 뭐 코란이든 성경이든 나는 종교가 다르니까 안 읽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인류의 어떤 시점에 어떤 지역에 어떤 민족에 위안을 줬던 책이고, 희망을 줬던 책이고, 신념을 줬던 책이고, 인류 보편적인 어떤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서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하실 때 열심히 읽다 보면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성경책 같은 거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불안할 때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읽으시면 잠이 막 쑥쑥 올 거예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운명적으로 만난다면은 그건 또 독서가 주는 선물이고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을 예를 들었지만 저는 어떤 책이든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책을 읽으면 잠이 또 안 올 수도 있죠. 하지만 불안은 이겨낼 수 있죠. 다음 상황을 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고전 하나씩을 추천한다면 너무 하나만 미는 것 같은데요. 역시 루신의 잡문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수필 자체가 참 다양한 상황에서 지어졌고,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강력한 이유는 저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 노신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버텨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노신 스스로가 나는 살아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가 아니라 순간순간을 다 내가 살아낸다, 부딪혀서 살아낸다라는 거죠. 노신의 삶을 학자들이 정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버텨내서 살아내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신의 글을 읽다 보면 그러한 것들하고 마주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공명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버텨내고 살아내는 힘을 내 안에도 비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진짜 내가 열심히 산다라는 것 같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힘이 아닐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새 출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그냥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뭐 강의를 하고 책을 소개하고 그러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아무 책이나 읽어라. 그래서 재미없으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다가 색깔 이쁘네?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책을 읽어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책이라는 게 속에 담긴 컨텐츠도 좋지만 이 물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 감수성에 맞고 감각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고 뭐 디자인이고, 어떤 책이든 자꾸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는 공부도 그렇고 재미없으면 버리고 또 다른 거 짚고, 계속 자기와 이렇게 궁합이 딱 맞는 책이 있거든요. 책은 읽을수록 재밌고, 그게 꼭 고전이 아니어도 좋다고 봐요. 책을 만나는 게 일단 중요하고, 책을 쓴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열정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 열정과 만나고, 그러면서 삶의 어떤 방향을 잡게 된다면 책이 결국 나의 동반자가 되는 거죠. 아무 책이나 잡아라. 그리고 읽다가 재미없으면 던져버리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래서 끝까지 읽어내는 책. 읽고도 계속 여운이 남는 책. 그래서 또 다시 읽고 싶은 책. 이런 책을 만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인생이 외로운 거는 그렇게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책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를 잘 만나서 그 책을 평생 갖고 간다면 외롭고 불안할 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지 않을까. 우리 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삶이 묻고 고전이 답했다 읽으신 분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게 과연 뭔가 라는 차원에서 저는 고전은 시간의 집적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건물이 500년이 됐다, 1000년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 하고, 사실 뭐 유럽의 성당들 이렇게 보면 300년 400년 된 것도 있지만 100년만 돼도 가서들 다 감동할 준비를 다 갖고 가시잖아요. 사람이 100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와 반응 나오거든요. 나무도 그렇죠. 나무도 막 300년 됐다 400년 됐다. 그런데요, 어떤 고전은요 2000년 된 고전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동네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시경 같은 경우는 막 3000년 된 고전이에요. 1000년, 2000년, 3000년 이 엄청난 시간의 늪을 관통해가지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건데, 이상하게 고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하고 만다는 거죠. 다른 거는 100년만 넘어가도 야 볼만하다,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책은 100년이 넘고 500년이 넘고 1000년, 2000년, 3000년이 넘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감동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고전은 그런 식으로 진짜
넘기 힘든 시간의 늪이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100년, 200년, 뭐 1000년, 2000년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는 그 시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 현실에 대해서 현실과 잘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얘가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책이래 라고 마음가짐을 바꾼다라면 뭔가 고전을 대하는 안목이, 생각이, 사유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고전을 읽는 데에는 자기 손맛이 필요하다라는, 손맛을 섞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내가 레시피 잘 알고 있고 내가 진짜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도 시간을 들이고 내 손맛을 거기다가 섞지 않으면 기대했던 그런 맛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전은 그렇게 자기 손맛을 섞는, 시간과 손맛을 들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쉽게 그냥 접할 수만은 없는 그런 텍스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에게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말이 제목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를 고전이라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답을 했을까? 이걸 동서 고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결국은 삶이 묻고 고전이 답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시는 분들은 이 제목을 거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고전이 이렇게 답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한 거는 그 문제를 고전은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갔는가. 그걸 읽는 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답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엔 고전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삶으로 어떻게 답할 것인가. 질문을 다시 가지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